속도입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극비리 탈출에 성공한 이후 마두로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차도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을 통한 것이든 아니든 마두로는 결국 권좌를 떠나게 될 것이라면서 정권 교체 가능성을 강조했는데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마두로가 물러날 경우 마차도가 베네수엘라를 이끌 것이라는 비공식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관심은 과연 마차도가 베네수엘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건데요. 그녀가 탈출 때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귀국을 강행해서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일본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었죠. 이후 일본에서는 후발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셜미디어에는 확인되지 않은 각종 유언 비어까지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현지 상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12월 15일 월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 조건으로 내걸었던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돈바스 지역 전체를 내놓으라는 미국과 러시아의 요구는 거부했는데요. 미국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영국 정상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베를린에서 종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4일 치러진 칠레 대선 결선 투표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는 카스트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추방과 갱단원 대거 수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칠레에서도 우파 후보가 최종 승리하면서 최근 중남미의 우파 집권 흐름인 블루타이드 현상도 더 뚜렷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저녁 호주 시드니에 있는 본다이 해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본다이 해변은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해안가로 사건 발생 당시 1,000명이 넘게 모인 유대교 명절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부자 사이로 알려진 총격범 2명 중에 1명은 사망했고 체포된 다른 1명은 중태입니다. 차량에선 여러 개의 사제 폭탄 장치도 발견돼 다리 폭파 등 추가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호주에서는 가자 전쟁 이후 유대인 폭행과 차량 방화 등 반유대주의 사건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11명의 사상자를 낸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앞서 13일 오후 미국 동부 아이브리그 명문대 중 하나인 브라운대에서 강의실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는데요. 용의자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향해 권총 40여 발을 발사한 뒤 달아났습니다. 토요일이었지만 기말 시험 기간이어서 학생들의 피해가 커졌는데요. 용의자는 20대 남성으로 아직 구체적인 신원이나 범행 동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홍콩 최대 야당이었던 홍콩 민주당이 어제 31년 만에 결국 해산됐습니다.
당원 투표 결과 97%의 당원이 당 해산에 찬성했는데요. 민주당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에도 홍콩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펴왔지만 중국 정부가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이후 세력을 크게 잃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홍콩 민주당 고위 간부들이 중국 관리로부터 당을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를 포함한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거란 경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승부수 던진 젤렌스키. 네, 미국 등 서방의 강력한 안전보장이 있다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14일에 밝혔습니다. 네. 사실 나토 가입 문제는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과 함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던 사안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과 관련해서는 굉장한 방향 전환을 보여준 셈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독일 베를린에서 미국 또 유럽의 주요 국가와 종전환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 직전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들어간 겁니다. 네. 처음부터 우크라이나의 바람은 실질적인 안전 보장을 위한 나토 가입이었다. 하지만 미국 또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지지를 해주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나토의 집단 방위 조항에 준하는 보장, 유럽과 캐나다,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안전 보장이 러시아의 또 다른 침공을 막아줄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제 타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그냥 말로만 하면은 전혀 구속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춰야 되고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아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토를 양보하라는 요구는 거부하겠다라는 걸 재확인했는데요. 미국은 지금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철수시키고 이 지역을 비무장 자유경제구역으로 두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한 휴전이 공정한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젤렌스키 대통령 말대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지 어떤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지를 꼭 두고 봐야 된다. 미국의 실질적 관여가 없는 단순한 안보 보장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우샤코프 크렘린 궁의 외교정책부장관은 장기적인 해법을 두고 종전협상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논의했지만 한국식 옵션은 절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최근에 그 외신 보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격전지를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처럼 구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걸 네. 부인을 한 겁니다. 또 이제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러시아로서는 영토 문제를 비롯해서 수용할 수가 없는 수정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매우 강력하게 반대하겠다. 이렇게 또 러시아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전 협상이 베를린에서 다시 열리게 되는데 네. 러시아군이 현재 80%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지배권 문제가 중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 키워드, 늘어나는 도플갱어. 누구의 도플갱어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도플갱어들입니다. 네. 14일 치러진 칠레 대선 결선 투표에서 결국 강경 보수 성향의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좌파 집권당의 지지를 받은 하라 칠레 공산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선관위가 개표율이 57.44% 기준에서 카스트 후보가 59.16%, 하라 후보가 40.84%를 득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57.44%만 개표를 했는데도 두 후보 간 격차가 18%포인트 이상 나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TV, 칠레비숑 같은 현지 언론들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추세다라면서 카스트 후보 대통령 당선 확정적이라는 보도를 내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라 후보도 내가 전화통화해서 축하를 이미 건넸다라면서 패배를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지난달 16일에는 1차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이 1차 후보에서는 2위로 결선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결선 투표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 우파 성향의 피네라 전 대통령 이후 4년 만에 칠레에서 우파가 정권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30대 좌파 기수였다라고 평가받았던 가브리엘 보리치 현 대통령은 지지율이 낮아졌거든요, 많이. 그래서 자기 소속 정당에서 지금 후속 대통령에 나오지 못한 건 물론이고 지원을 했던 하라 후보 실패까지 마주하게 되면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자, 카스트칠레 대통령 당선인 변호사 출신입니다. 하원에서 내리 사선을 지냈고요. 세 번째 도전 끝에 이제 대선에서도 승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말하는 스타일이나 정치적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별명이 칠레의 트럼프였어요. 네. 뭐 칠레의 트럼프, 네. 남미의 트럼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플갱어가 네.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런. 밀레이 아르헨티나 예. 대통령도 또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대선 공약으로 이 카스트 후보가 불법 이민자 추방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네. 네, 이걸 내세웠고 군사 독재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칠레에서 아직 높은데도 범죄 소탕을 위해서라면 군을 동원한 비상사태 선포도 불사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연상되는 지점이고요. 네.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공공예산 삭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약을 현실화하려면 의회에 있는 온건 우파 세력이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칠레 공산당이 지난달 치러진 총선에서는 다수당 지위를 일단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칠레 대선 결과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 반영됐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국제사회는 칠레를 남미의 모범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칠레에서는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출신의 갱단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강력 범죄율이 높아졌고 경제 성장 속도까지 둔화되면서 좌파 보리치 정부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졌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파의 집권 흐름인 중남미에서 블루타이드 현상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라과이,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에 이미 범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 있고요. 지금 개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 외압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온두라스에서도 네. 좌파 여당 후보가 패배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 내년 3월 11일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임기가 4년인데요. 칠레에서는 연임은 안 되는데 중임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는 있는 거죠. 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러니까요. 비슷할 수 있습니다. 남미 쪽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영향을 네네. 좀 많이 받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다시 보는 중동의 바람. 이 바람은 좋은 바람이 아니고 피바람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시리아 중부 팔메라를 방문 중이던 미군이 무장 괴한의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교전 끝에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이 사망을 했고요. 병사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병사들이요 IS 격퇴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요 지도자를 접촉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IS와 연계된 괴한이 군 초소 정문에서 총격을 가했다. 이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총격범은 국내 치안과 대테러를 담당하는 내무부 산하조직 보안군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인물이었는데 최근에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이 문제가 돼서 해고 조치될 예정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총격범이 IS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는지 아니면 혼자서 IS의 이념만을 추종했는지 이걸 지금 시리아 정부가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작년 12월에 알 아사드 정권이 축출됐거든요. 시리아에서 그 이후에 미군이 작전을 하다가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리아 정부는 지금 서방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 초에 취임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이 지난달에 또 미국에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군이 주도하는 국제 동맹군이 있는데 지금 시리아 정부군하고 같이 시리아 안에 있는 IS 소탕을 위해서 연합 군사 작전을 진행을 해왔는데 IS가 아직도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2019년에 시리아에서 영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존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산발적인 공격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미국 시리아 간의 관계 정상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복을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을 안정화하려고 지금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이것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미군 사상자 최소화, 미군이 직접 개입하는 걸 축소하겠다라는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네.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시리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가 모범 답안이 존재하는 이유. 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을 시사한 발언 때문에 지금 중일 간 갈등이 다방면에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이 발언이 애드립, 즉 즉흥적 답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11월 7일 중의원, 즉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이제 관련한 질문을 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이때 그 문제 발언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전에 알고 봤더니 내각 관방이 준비했던 응답 요령이, 그러니까 모범 답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범 답안에는 군사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없었겠죠. 네. 어떤 사태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라는 게 이제 기존 정부의 견해였는데 이게 네.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이 답을 놔두고 전함을 사용하고 무력 행사도 수반되는 거라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자신의 평소 지론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우발적인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추측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맞다는 게 공식 문서를 통해 이번에 확인이 된 건데요. 이후에 너무 일파만파인데요. 그렇습니다. 즉흥적 야당이 답변인데. 이렇게 우발적 발언으로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 총리의 책임이 무겁다라고 당장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일본 정부가 이 답변이 있었다는 걸 알리는 거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네. 다카이치 정권이 종래의 정부 견해를 답습한다는 입장을 좀 알리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워낙 이런 답안이 있었다라고 공개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한편 다방면에서 갈등이 빚어지다가 이제 군사 긴장감도 중일 간 사이에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 공동 비행이 도쿄 방면으로 향하는 이례적인 루트였다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이 2017년에도 있긴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도쿄 쪽을 향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자위대 간부는 요미우리 신문에게 도쿄를 폭격할 수 있다고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발언 이후에 중국 정부가 지금 자국민들 일본 방문 자제하라 네. 이렇게 행정 명령을 내렸잖아요. 네네. 한 달이 좀 지나고 있는데 이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관광 쪽에서 대거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단체 관광버스 투어를 운영하는 오사카부의 한 교통회사에 따르면 네. 12월 예약이 서너 건에 그쳤답니다. 근데 전년 동월, 작년 12월에는 얼마나 있었나? 100건이었답니다. 정말 뚝 떨어졌죠. 그러네요. 그리고 오사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버스 투어를 운영하는 여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맞먹는 침체다. 내년 2월에 중국 춘제 연휴 수요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사카 시내에 있는 한 호텔은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20%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간사이 국제공항에서는 12월 둘째 주 중국 노선 운항 편수가 원래는 525편이 예약돼 있었는데 348편으로 34%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내 백화점 그리고 이제 의약품을 파는 그런 곳들의 매출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키나와에서도 17일부터 중국 국제항공이 주 2회 운항하던 나하 베이징 노선을 결항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결항 규모가 100편 수준이고요. 크루즈선 기항, 하선 취소, 홍콩발 수학여행도 다 취소가 됐습니다. 겨울에 중국인들이 도호쿠 지방을 많이 가요. 또 홋카이도도 많이 가는데 지금 내일부터 중국 국제항공이 센다이 상하이 노선 주 2회 정기편을 내년 3월까지 결항하기로 했는데 재개 여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본 내 여론은 어떤가? ANN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 매우 강하게 느꼈다. 어느 정도 느꼈다라는 답을 다 해봤더니 66%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그래도 응답자의 5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답을 하긴 했거든요. 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을 살펴봤더니 63%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4.5%포인트 하락했는데 여기에는 중일 간 갈등,
고물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당분간 좀 꽁꽁 얼어붙은 네. 관계가 지속되겠네요. 다음 키워드 고대 문자를 해독하는 수준이었다. 너무 어려웠다는 건데요. 네. 그건 올해 치러진 우리나라 수능의 영어 시험입니다. 네. BBC가 최근에 기사를 냈는데 제목이 제정신이 아닌 영어 시험 논란의 한국 수능 총책임자 사임이었습니다. 네. 난이도가 너무 높았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 BBC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수험생이 고대 문자를 해독하는 수준이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문제 중에 하나는 게임 디자인 서적인 게임필의 게임 용어와 관련된 지문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 많이 화제가 됐죠. 칸트의 법 철학이었는데 BBC가 이건 네. 언어 시험이라기보다 철학 독해력 테스트에 가까웠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30년 전보다 훨씬 수능 영어가 어려워졌다. 네. 이제는 원어민조차 정답을 아유. 고르기 힘든 수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BBC만 이런 건 아니고 일간지 텔레그래프도 당신은 한국의 크레이지한 영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라는 제목의 이제 기사를 실으면서 네. 실제로 수능에 출제된 영어 문제 3개를 그대로 실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네.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 난도가 너무 높아서 아. 일부 학생들이 crazy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기사 이제 댓글이 또 달리지 않겠습니까? 네. 이 시험은 왜 한국에는 삼성이 있고 영국에는 스타머 총리와 스트릭틀리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도 있겠다라는 풍자성 반응이 가장 네. 많은 좋아요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해외 커뮤니티 레딧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BBC 기사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이건 언어가 아니라 수학 공식 같다. 고등학생 시험에 칸트의 철학이라니 대학 교수도 어렵겠다. 시험의 목적이 영어 실력 측정이 아니라 계급을 나누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하는 게 있었는데 네. 반면에 다른 반응도 있었어요. 아니 이런 시험을 완벽히 풀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K-팝, K-드라마 그리고 K-이그잼까지 미쳤다. 이런 게 이제 또 수천 개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눈길을 끈 건 우리나라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입니다. 이 정도면 평이한 수준이었지. 작년보단 낫네. 이런 담담한 반응도 있었고 네. 지나치게 지문이 학문적이다라면서 난도를 비판하는 것도 있었지만 아무튼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실제 지문이 어렵긴 했지만 해석은 가능했다. 아니다 출제 의도가 불명확했다라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튼 이 체감 난이도와 외신이 느낀 충격 사이의 간극이 바로 한국 교육 현실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 언어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출제 의도 해석에 집중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네. 이런 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만점 받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블랙 아이드 피스의 I Got a Feeling 함께 듣겠습니다. I got a feeling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A feeling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onight's the night. Let's live it up. I got my money. Let's spin it up. Go out and smash it. Like oh my god. Jump out that sofa. Let's kick it off. I know that we'll have a ball if we get down and go out and just lose it all. I feel stressed out, I wanna let it go. Let's go way out, spaced out, losing all control. Fill up my cup. Mazel tov. Look at her dancing. Just take it off. Let's paint the town. We'll shut it down. Let's burn the roof. And then we'll do it again.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And do it. And do it. Let's live it up and do it. And do it. And do it. Do it. Do it.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Cause I got a feeling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I feel i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맡았던 내란 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리스크 해소를 계엄 동기에 포함시켰고 계엄 준비 시기는 2023년 10월 이전으로 파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최종 수사를 마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249개 사건 가운데 미처리 사건 34건은 경찰 국수본에 이첩했으며 향후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불법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내란 특검의 기소에 대한 첫 판결입니다.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 사건 재판은 오늘 오후 다시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일본 도쿄 김민정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네, 지난 12월 8일에 아오모리현에서 강진이 발생했었는데 12일에도 또 지진이 발생했네요. 네, 먼저 지난 8일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요. 네.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 이때 진도가 아오모리가 6강이었다고 합니다. 6강이면 정말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동일본 대지진 정도로 강한 지진이었고요. 네. 일단 이 지진으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약 30명이 부상을 입었고 500여 채 건물과 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밤에 일어났는데 정말 눈 내린 추운 날씨에 대피를 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심했다는데요. 네. 일단 정부는 겨울철에 심야 지진이 최악의 참사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은 영하 2도까지 내려간 날씨에 이제 해일 경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치노에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200여 명이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이 해일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요. 네. 또 이곳은 전파탑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 탑이 무너질 정도로 피해를 입어서 현재 그 주변 50m 이내의 주민들을 다 대피시키고 탑 수리를 시작을 했고 네. 수리에는 약 3주쯤 걸린다고 합니다. 12일에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또 발생했고요. 아오모리에서는 연중 행사로 이제 아침 시장이 겨울에 열리는데 그 시장이 어제 열렸는데요. 네. 이 시장에는 매년 2만 명이 넘게 찾아오는데 어제는 그 절반 정도밖에 관광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아오모리현 히가시도리 원전이 있는데 일단 원전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후발 지진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을 할까봐 지금 너무나 걱정이 크겠습니다. 네,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홋카이도 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령했는데요. 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란 16일까지 내려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7.0 정도의 강진이 발생하면 지층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후 일주일 사이에 또 강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라라는 주의보로 2022년부터 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일단 이것이 어떤 주의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즉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니까 정보에 주의를 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피 장소, 대피 경로를 파악하고 가구를 다 고정을 해두고 비상 식량도 사두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아오모리는 전철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차로 이동해야 하니까 뭐 가솔린을 넣어두고 등유도 준비를 해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아오모리현 남쪽에서 12일에 이와트에서도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도호쿠 대학교 재해과학연구소 이마무라 후미히코 교수는 이 지진이 아오모리 지진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주의는 일주일간인데 이마무라 교수는 약 3주 후까지는 여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앞으로 1%의 확률로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상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또 일본에서 유언비어가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겠죠. 네,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 1923년에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라는 네, 네.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6천 명 이상의 조선인이 다 학살이 됐는데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유언비어가 정말 사회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인공 지진이다, 중국이 일으킨 것이다라는 말이 떠돌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올해는 곰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곰 피해로 사람이 13명 숨지다 보니까 곰들을 많이 처리를 하게 됐는데 이렇다 보니 이 지진이 곰이 내리는 재앙이다라는 정보도 소셜미디어를 떠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특정한 구름을 봤다라면서 구름 사진을 올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전부 다 이 모든 것은 다 유언비어입니다.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인터넷에 진위가 분명하지 않은 정보가 돌고 있다며 재해에 관한 정보는 정부와 지자체와 보도기관에서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네. 기상청은 지진을 예언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매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6년에 구마모토에서 강진이 일어났을 때 동물원에서 사자가 도망쳤다라고 거짓말을 쓴 남자가 바로 그 다음에 경찰에 체포가 되었는데 네.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일본 정부가 내놓은 지진 보고서 보면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지금 춥다 보니까 겨울철에 지진이 일어날 경우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다고요. 네, 일본은 전국적으로 지진이 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각 지역별로 지진 예상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장소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하면 여기가 바다니까 지진과 해일로 최다 19만 9천 명, 20만 명이 사망을 하고 건물도 22만 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했고요. 쿠릴 열도에서 같은 지진이 일어나면 10만 명이 사망하고 건물 8만 4천 채가 무너질 것이라는데 난카에서 규모 9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면 2만 7천 명이 사망할 것인데 만일에 겨울에 발생을 하게 된다면 사망자가 10,000명 이상 더 늘어서 3만 9천 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계절을 고려를 해서 지진 대피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계절을 고려한 지진 대피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기상청은 겨울 심야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재가 나기 때문에 난방기구 옆에는 모든 타는 물건은 절대 두지 말라고 했고 심야 대피를 위해서 손전등이 필요하고 담요, 장갑, 모자, 내복, 핫팩 등 보온용품도 꼭 필요하다고 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일본에서는 대피할 때마다 소독제와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대비를 하자라는 얘기였고 사실 다카이치 총리 그 발언 이후에 중일 갈등이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도 중국이 이 지진 이후에 다시 일본 여행 주의보 발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8일 이후에 일본 혼슈 북동 동부 쪽에서 연속적으로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최대 규모가 7.5에 달했다며 외교
외교부와 주일 중국 대사관은 중국 시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 방문을 피할 것을 상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 총리가 대만 발언한 이후에 중국은 치안 문제로 일본 전역에 여행 자제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지진 때문에 또 한 번 여행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일 갈등이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의 엔터 산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중국은 K-팝 그룹 중에서 일본 국적의 멤버가 있는 그룹들의 행사를 현재 모두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행사 주최 측은 불가항력이다라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언론들은 중일 갈등으로 인해서 일본인 멤버가 있는 K-팝 TV 행사가 모두 취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김민정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죠. 코리나 마차도의 목숨을 건 베네수엘라 탈출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가까이 당국의 추적을 피해서 은둔 생활을 해왔던 마차도는 지난 11일 새벽에 노르웨이 오슬로에 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정권을 향해서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이 마차도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오늘 글로벌 이슈 베네수엘라의 정치 상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노벨평화상 시상식 다음 날이죠. 네, 맞습니다. 11일에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12월 11일 새벽에 머물고 있는 호텔 발코니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서 인사를 했습니다. 네. 지난 1월 9일에 베네수엘라에서 모습을 드러낸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11개월 말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상식이 개최된 다음 날 도착했는데 악천후 때문에 이동에 좀 당초 예정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하죠. 그래서 네. 딸이 이제 상을 받았는데 네. 이 딸 그리고 80대 중반을 넘기신 어머니 또 자매들 이런 가족들이 이미 오슬로에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미 이런 가족들은 작년 하반기에 베네수엘라 상황이 나빠지면서 이미 이제 외국으로 출국을 했고 네. 외국에서 머물고 있다가 수상식에 이제 마차도가 올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11일 오전에 마차도가 노르웨이 의회 방문해서 의원들 만나고 또 총리도 만났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그다음에 영국 BBC 등 주요 언론들하고 잇따라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주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요. 네. 노벨 평화센터에서 이 마차도의 이번 평화상 수상을 맞아서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도 참석했습니다. 오슬로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다양한 행사들에 참여를 하고 여러 이제 움직임을 볼 텐데 아마도 다른 유럽 지역이라든지 또는 자신을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미국 워싱턴 DC 이런 데도 방문할 수도 있는데 본인은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마차도가 이렇게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예, 오슬로에 도착한 이후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무슨 성명을 냈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이 마차도가 1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마차도가 이제 해안가에 이제 어렵게 도착해가지고 목선을 탔을 때 이제 해상에서 이동하는 동안에 미 해군의 F-18 전투기 2대가 베네수엘라 안으로 진입해가지고 약 40분 동안 선해 비행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탈출을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행했던 미국의 민간 탈출 구조 조직이 있었다고 하죠. 그레이브리라고 하는 조직인데 이 대표가 얘기한 걸 보면은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작전에 기여하지는 않았는데 네. 미군과 비공식적으로 협력해서 그 마차도가 타고 있는 목선이 해상에서 공격을 받거나 오인해가지고 어떤 충돌을 빚거나 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조율을 했다고 하니까 미군 군 당국도 알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마차도가 오슬로에 도착한 이후에 기자회견 인터뷰 이어갔는데 네.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뭐 예상된 발언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다시 자유롭게 될 거다. 그리고 마두로 정권이 이미 약해졌고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들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유조선을 납파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지지하는 발언을 했는데 국제사회가 마두로 정권의 수입원을 끊어주기를 요청한다 이렇게 했고 만약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면 지지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많이 보도가 우리나라 언론으로 되긴 했는데 뭐 지지한다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베네수엘라에는 러시아, 이란 요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마약 카르텔에서 침공을 당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미 뭐 외세에서 침략 당했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다 이런 식의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했죠. 네, 마두로 정권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예,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뭐 확신에 찬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결국 마두로가 권좌를 쫓겨 나가게 될 텐데 이 과정이 평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민주진영이 질서 있고 평화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면은 뭐 리비아나 시리아처럼 내전에 혼란에 빠져들 거다 이런 우려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하고 베네수엘라는 좀 다르다. 만약에 권력이 교체가 된다면은 베네수엘라 군대, 경찰, 시민들이 다 이제 민간 정부를 지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지상전을 벌이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예, 이 거네요. 시간에도 네. 베네수엘라의 그런 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네. 이제 언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연일 강성의 이런 발언 또 행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일단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계속 외교 정책에 자기는 이제 전쟁은 안 하겠다, 개입 안 하겠다 이렇게 뭐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지상군 투입하면은 국내 여론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미군의 막대한 비용 또 책임 이런 게 뒤따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 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미군이 장기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상황에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죠. 네. 이런 거는 미국으로서도 피하고 싶은 상황이겠죠. 네. 네. 자, 마차도가 10년간 출국 금지를 당하고 있던 중에 이번에 이제 네. 극비리에 출국하는데 성공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베네수엘라로 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예. 관심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차도는 뭐 기자회견이랑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네. 돌아간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딸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의지는 그렇지만 사실상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한번 이제 극비리에 출국을 했는데 다시 극비리에 국내에 들어간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뭐 어렵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뭐 글쎄요. 본인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그 대통령 선거 때 마차도 대신해서 야권 후보로 출마했던 에드문드 곤살레스 우르티아 네. 이 사람이 스페인에 망명을 했는데 그것처럼 마차도도 유럽의 어떤 다른 지역이라든지 또는 미국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뭐 망명 정부 같은 걸 세워서 국외에서 활동을 하고 그렇죠. 적절한 시기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이제 정권 교체가 거의 현실화돼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전해졌을 된다면 때. 들어가는 거를 상정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마차도가 앞에서 제가 이제 일정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슬로에서 소개한 이제 진행했던 일정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13일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일정이 있었어요. 이 네. 우르티아가 스페인에서 오슬로로 넘어와가지고 마차도를 만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르티아가 네. 그 이후에 소셜 미디어에 이제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도 올리고 사진도 공개했는데 네. 이 두 사람이 사실상 지금
이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활동의 완전 양투톱이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이 두 사람이 유럽에서 만났다. 이거는 정말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는 회동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야권의 상징적인 두 사람이 시상식을 계기로 손을 다시 맞잡은 만큼 향후 이제 베네수엘라 정치 지형에도 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예, 마차도가 이렇게 만약에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 나는 내 목숨을 다시 한번 걸고 귀국하겠다라고 강행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체포가 되거나 바로 네. 체포가 되거나 또는 뭐 희생이 되거나 이렇게 될 때는 정말 파장이 클 것 같고 그게 바로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뭐 개입할 수 있는 빌미가 또 하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마두로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장 원치 않는 거는 마두로가 귀국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미얀마의 수치 여사 같은 경우에도 미얀마 군정에서는 이전부터도 외국에 나가라. 영국에 가족이 있잖아요. 나가라 그랬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버틴 거는 국내에서 정하겠다라고 한 건데 일단 나가면은 들어올 수 다시 없다는 들어오기가 거는 어렵죠. 모두 네.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들어와서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행할 경우에는 그거야말로 마두로 입장에서는 가장 원치 않는 그렇죠.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베네수엘라에서 만약에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 마차도가 새로운 정부의 어떤 수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마차도를 가장 유력한 인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마차도의 가장 다른 많은 반정부 뭐 활동을 하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제 인사들이 있지만 마차도가 그래도 어떤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지난 20년 동안 20여 년 넘게 해왔던 이제 꾸준한 이런 활동을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이 차베스 정권 때 마두로 정권은 물론이고 차베스 정권 때부터도 정말 제재하고 탄압을 많이 받았는데 네. 정말 이걸 굽히지 않고 꾸준히 이제 활동을 하면서 베네수엘라 야권에 이제 명실상부한 이 지도자로 자기 스스로 이제 뭐 자신의 입지를 구축했다라고 하는 건 최대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지난해 대선에 출마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르티아가 대신 나가기는 했지만 사실은 야권의 단일 후보였었거든요. 그걸로 볼 때도 국내에서 인기도는 꽤 높다라고 물론 야권뿐만 아니라 뭐 국민들 사이에서도 인지도와 인기가 높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르티아도 많은 이제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고 국제적인 이미지도 좋은 분이신데 네. 좀 학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네. 이미지가 그리고 온화하고 그 연세도 75세로 이제 꽤 많이 드셨는데 그 마차도는 지금 58살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이제 나이도 젊고 우르티아보다 훨씬 더 투사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네. 이런 차별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후안 과이도 전 국회의장이 있는데 네. 이 사람 예전에 기사를 보셨던 분이 생각날 수도 있는데 2019년에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 용병 조직을 동원해서 소규모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내가 정권을 잡았다 네. 이러면서 자칭 이제 임시 대통령을 선언했고 네. 그리고 미국 정부를 비롯해서 많은 한 50여 개국에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한를 받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단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실패해서 미국으로 도망쳐서 망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리더십이 너무 없다, 오락가락했다. 그리고 특히 쿠데타에 의존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해서 이렇게 보자면은 마차도가 만약에 이제 뭐 어떤 정권의 변화가 있을 때는 가장 유력한 인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정치적인 어떤 이념, 지향점도 보더라도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 시장경제 체제, 또 평화적인 저항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국제적인 이미지가 좋다라는 점도 뭐 마차도에게는 장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베네수엘라 내부 또 국제사회에서도 뭐 비판적인 평가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노벨 평화상은 항상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마차도가 이 외국의 군사 개입,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적인 개입을 지지한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그 2019년에 후안가이도의 그 소규모 용병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갔었을 때도 이 마차도가 외신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그때도 외국의 군사력이 강력하게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국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미국을 미국이죠. 말하는 거겠죠. 네. 네, 미국, 베네수엘라의 역사에서는 참 여러 가지 원죄가 많은 국가여서 네. 이 좀 미국과 가깝고 미국이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국가라는 건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미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 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아시겠지만 석유가 세계 석유 매장량이 1위잖아요. 그러니까요. 1920년대 초에 그 베네수엘라에서 정말 세계 최대의 유전이 발견이 됐는데 그때부터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탠다드 오일이라든지 네. 쉐보론이라든지 외국의 메이저 그 회사들이 석유 회사들이 이 베네수엘라에 그때부터 이제 자리를 잡아서 네. 이 석유 자원을 완전히 수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온갖 나쁜 일을 많이 했고 또 미국 이 과정에서도 미국 정부는 또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뭐 좀 악행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수 엘리트와 이제 손을 잡고 네, 소수 네. 엘리트가 부를 축적하는데 미국이 또 영향력을 행사했고 네. 그게 현재까지 베네수엘라 빈부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또 차베스나 마두로 정부가 이제 퍼주기식 이 포퓰리즘을 네. 초래했던 이유도 있고요. 이래서 미국에 대한 시각은 어쩔 수 없이 베네수엘라 안에서는 갈릴 수밖에 없는 점이 이제 마두로도 한계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마두로의 성장 배경도 사실 있어요. 이게 사실 마두로가 이 마차도가 네. 성장 배경이 사실 엘리트 집안 출신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버지가 베네수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철강 재벌이고 또 민간 전력회사도 가지고 있다가 네, 이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유화됐거든요. 예. 그런 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제 부자 뭐 이런 사업가들 나쁘다 이렇게 뭐 볼 수는 그런 건 없죠. 아니지만, 네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사실 증조 할아버지인가는 네. 이 베네수엘라 민주화 정착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희생된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이런 이제 부유한 집안 출신이지만 사실 또 이 집안 내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왔던 집안의 배경도 있긴 한데 네. 이게 베네수엘라 내에서는 장점이자 또 단점으로 또 지적을 되고 있다고 하니까 마차도가 만약에 정권을 세우고 이제 수임한다 하더라도 네. 국내에서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